노르웨이 해운업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너무 비싸다며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을 선택했던 그들이요. 하지만 그 배가 북극해 한가운데서 폭발 직전에 놓였고 선원 32명 중 2명은 급저온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48시간, 유럽은 불가능하다며 손을 놓았고 중국 조선소는 담당자가 퇴사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죠. 절망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결국 단 하나 한국뿐이라는 사실을요. 서울중환자의학과와 울산극저온 용접팀을 향해 동시에 울린 긴급 SOS,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반전. 그럼 전 세계를 뒤흔든 이 실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네스 달 노르딕 LNG 리스크 매니저입니다. 제 일은 가능을 안전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생명을 마주했습니다. 삑삑삑. 경보음이 선실을 가득 메웠어요. 탱크 압력계의 숫자가 2.3에서 2.5로 뛰어올랐습니다. 정상 작동 압력은 1.8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떨림 저는 알고 있었어요. 1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죠. 북극 항로 항해 열흘째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그 이름도 거창한 노르딕 글로리호였어요. 길이 297m, 탱크 용량 17만 6천 세제곱미터. 유럽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됐다는 겁니다. 가격 때문이었어요. 노르웨이나 한국 조선소 견적의 60%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외벽에서 가는 증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건 새벽 4시였어요. 영하 260도로 냉각된 천연가스가 미세한 균열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0여 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던 그날도 똑같은 냄새였거든요. 중국 하청업체가 납품한 부품에서 연기가 나던 그 순간의 냄새였죠. 레이프 하겐 선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선장님, 압력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죠. 하겐 선장은 52년의 항해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봤어요. 의무실로 가보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뛰었어요. 의무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선원 2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한 명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이 희미했어요. 산소 포화도 85. 선의가 말했습니다. 정상은 95 이상이죠. 탱크 구역에서 작업하다가 가스에 노출됐습니다. 선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위성전화를 잡았습니다. 노르웨이 트롬스의 대학병원, 독일 함부르크 응급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해양의료센터. 제가 아는 모든 곳에 연락했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케이스가 없습니다. 급저온 가스 노출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씩 전화가 끊어질 때마다 저는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유럽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랑하던 그 시스템이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릴 수 없다니요. 압력이 2.7을 넘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상승 속도로 보면 48시간 후엔 임계점 3.0을 넘어요. 그때는 폭발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죠. 하겐 선장이 선원 명단을 펼쳤습니다. 총 32명이었어요. 9명 보트는 40명까지 수용 가능하니까 전원 대피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2명은요. 제가 물었죠. 선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북극해는 검푸른 빛이었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오로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이 두려웠어요.
이 바다가 우리 모두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과거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24살이었어요. 아버지는 노르웨이 중소 해운사를 운영하셨죠. 그때 중국 업체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엔진 부품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주겠다고요. 아버지는 고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스프레드 시트를 내밀며 설득했습니다. 연간 비용 절감액이 30%예요,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제 말을 믿으셨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납품한 부품은 6개월 만에 고장났어요. 규격도 맞지 않았고 재질도 엉터리였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잠적했다는 겁니다. 연락도 안 됐고 보상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그에 파산했습니다. 삽삽삽. 경보음이 또 울렸어요. 압력이 2.8로 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금속 타는 냄새가 났죠. 아버지의 표정, 직원들의 눈빛,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그 스프레드 시트.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믿지 않게 됐죠.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일본도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값싼 게 비지떡이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 깊이 박혔습니다. 회사 조달 회의 때마다 저는 한국 업체 제안을 묵살했어요. 가격이 좋아도 기술이 좋아도 전부 걸러냈죠. 유럽만이 답이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위성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조선소였죠. 이배를 건조한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보세요, 상하이 드래곤 조선소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LNG 탱크 압력이 임계치로 향하고 있어요. 즉시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이틀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에겐 48시간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절차상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용접 기록과 자재 명세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용접 기록이라니요. 그들이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겼을 리 없었어요. 자재 명세서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게 부실했고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함을 선택한 건 바로 저였어요. 하겐 선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네스,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일세.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선장님, 한국은 중국이랑 똑같아요. 값싸고 부실하죠. 저희가 지금 한국에 목숨을 맡길 수는 없어요. 하겐 선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자네 편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선장은 계속 말했죠. 한국 조선소는 세계 1위일세. LNG 운반선 점유율이 70%가 넘어. 자네가 모르는 것뿐이야.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압력 2.8 상승 속도 시간당 0.2. 남은 시간 46시간. 계산은 명확했어요. 유럽은 포기했고 중국은 도망쳤습니다. 남은 건 한국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조선 기술이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제 눈을 때렸죠. 세계 LNG선 건조 점유율 73%. 극좋은 용접 기술 특허 보유 1위. 해양 플랜트 수주액 연간 400억 달러. 저는 이 숫자들을 왜 몰랐을까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편견이 제 눈을 가렸던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어요. 한국에 연락하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차상 해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실망만 더 클 거라고 믿었죠. 하겐 선장이 위성전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북극해의 파도가 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삑삑삑.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압력계 숫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그리고 제 모든 편견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길고 긴 연결음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죠. 서울 시각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누가 받을까요? 아니, 받긴 할까요? 제 머릿속엔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여성의 목소리였죠.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중환자의학과 한서연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딕 LNG 리스크 매니저 이네스 달입니다. 지금 북극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액화천 연가스 누출로 선원 2명이 의식불명 상태고요.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 병원들은 전부 케이스가 없다며 거절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환자 바이탈 사인 팩스로 보내주세요. 엑스레이 있으면 그것도요. 30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분이요. 유럽 병원들은 검토만 이틀 걸린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30분 만에 답을 준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겐 선장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30분 안에 답 준대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자료 보내게. 선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선의에게 달려가 환자 차트를 받았어요. 엑스레이 필름도 챙겼죠. 팩스기 앞에 서서 한 장 한 장 넣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될까? 정말 될까?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정확히 28분 후였습니다. 위성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뛰어가서 받았죠. 한서연입니다. 에크모 팀 출동 가능합니다. 현재 위치 좌표 주세요. 헬기로 4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에크모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체외 막산소 공급 장치요.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기계예요. 환자분들 폐가 손상됐으니 에크모로 혈액 산소화를 해야 합니다. 저희 팀이 직접 가겠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질문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죠. 그저 해야 할 일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요? 제가 물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비용을 물어보다니요. 한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죠. 지금은 환자가 먼저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비용을 나중에 정리한다고요. 유럽 병원들은 보험 확인부터 했는데요. 케이스 검토, 법적 책임, 비용 견적. 모든 게 먼저였죠. 환자는 나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의사는 환자를 먼저 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15년 전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던 그날이요. 중국 업체와 계약할 때 저는 스프레드시트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가격 절감율, 이익률, 회수기간. 전부 숫자였죠.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사무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씩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봤죠. 20년을 함께 일한 박 팀장님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던 김 과장님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손에 들린 그 스프레드시트를 봤습니다. 완벽한 숫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아시아 업체를 믿지 않겠다고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값싸고 부실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회사 조달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 업체로 가야 합니다. 가격이 비싸도 안전하니까요. 품질이 보장되니까요. 동료들은 제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숫자로 증명했거든요. 유럽 업체의 불량률은 0.2%, 아시아는 3%라고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정말 맞았을까요?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게 아닐까요?
제 트라우마가 제 판단을 흐린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한국 팀이 오고 있었고 저는 믿어야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죠. 정말 올까? 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죠. 여보세요. 울산 현대중공업 급조온 용접팀 최현수입니다. 탱크 균열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울산이요. 조선소에서도 연락이 온 겁니까? 네, 한서연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요. 의료팀이 가는 동안 저희가 탱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진 있으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최연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균열 부위 사진 찍어서 팩스로 보내요. 빨리요. 엔지니어가 뛰어갔어요. 10분 후 사진이 팩스로 전송됐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균열 확인했습니다. 용접 깊이 15mm, 폭 3mm 균열이네요. 영하 160도 구역이니까 극저온 니켈 합금 패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이 자재랑 장비 들고 가겠습니다. 헬기같이 타고 갈게요. 최연수가 말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진만 보고 용접 방법을 결정한다고요. 도면도 없이요. 현장 실측도 없이요. 네, 도면 없어도 됩니다. 사진이면 충분해요. 저희는 이런 배 수백 척 만들었거든요. 눈 감고도 용접할 수 있습니다. 최현수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럽 업체들은 도면 검토만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사진 하나로 5분 만에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온다고 했어요. 비용 얘기도 없이요. 계약서 검토도 없이요.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제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15년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 업체 제안서를 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가격이 좋아도 기술이 좋아도 전부 거절했죠.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고요. 중국이랑 똑같다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고 지연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해결책을 찾아 움직였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이라고 검색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읽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 LNG선 건조 점유율 73%, 급저온 용접 기술 특허 보유 건수 세계 1위, 해양 플랜트 누적 수주 건수 1,500건 이상. 숫자들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왜 몰랐을까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편견이 제 눈을 가렸어요. 제 트라우마가 제 판단을 흐렸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이 배 안의 사람들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환자 2명, 선원 32명. 모두 제 잘못된 판단의 결과였어요. 저는 의무실로 갔습니다. 환자 2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 포화도는 84로 더 떨어졌죠. 선희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포기가 서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팀이 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에크모 장비 가지고요. 4시간 안에 도착해요.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정말 올까?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제 편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탱크 압력이 2.9로 올랐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다는 검었어요. 북극해의 차가운 바람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저울질해야 하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요. 15년 전 제가 선택한 건 비용이었습니다. 값싼 중국 부품이었죠.
그 결과는 파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또다시 비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온다는데도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더 비싼 걸 요구하는 건 아닐까?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직도 비용을 따지고 있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트라우마는 그만큼 깊었으니까요. 삑삑삑. 경보음이 또 울렸습니다. 압력이 2.95로 올랐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 44시간. 한국 팀이 도착하기까지 3시간 반.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날만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길 빌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압력계 숫자는 멈추지 않고 올라갔어요. 2.9, 2.92, 2.93. 매 10분마다 0.01씩 상승했죠. 저는 계산기를 또 두드렸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42시간 후 3.0 돌파예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끝이었어요. 3.0을 넘어가면 탱크 외벽이 견디지 못합니다. 급저온 액화가스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배 전체가 날아가죠. 반경 500m는 초토화될 겁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도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선실을 둘러봤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어요. 몇몇은 짐을 싸기 시작했죠. 구명보트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하겐 선장이 비상대피 훈련을 지시했어요. 모두 구명조끼 착용하고 탈출 경로 확인하세요. 언제든 대피 명령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포기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전화를 잡았어요. 중국 조선소에 마지막으로 연락해보기로 했죠. 혹시 모르니까요. 여보세요, 상하이 드래곤 조선소입니까? 이네스 달입니다. 어제 연락드렸던 긴급 상황인데요. 검토 결과 나왔나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내부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재 공급 업체와 연락이 안 돼서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답을 주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최소 3일은 걸릴 것 같아요. 용접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담당자가 퇴사해서요. 담당자가 퇴사했다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기록은요? 인수인계는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겐 선장이 저를 봤습니다. 뭐래? 기록이 없대요. 담당자가 퇴사했고 인수인계도 안 됐대요. 3일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났습니다. 선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중국은 끝이군. 네,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중국 업체도 똑같았어요. 연락 안 되고 기록 없고 책임 안 지고. 저는 그때 왜 또 중국 조선소를 선택했을까요?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또 가격이었어요. 노르웨이나 한국 조선소 견적의 60%였거든요. 회사 임원들은 환호했죠. 비용 절감 40%예요. 이네스 당신 덕분이야. 그들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완벽한 숫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용접, 엉터리 자재, 없는 기록. 모든 게 값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2배 안의 사람들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무실로 갔어요. 환자들 상태를 봐야 했으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2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선희가 산소 마스크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산소 농도를 더 올리면 산소 중독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올리면요. 제가 물었죠.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저는 환자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선원이었어요.
28살, 이름은 요한이었죠. 노르웨이 베르겐 출신이었고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또 한 명은 마르쿠스였습니다. 35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죠.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5살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가쁜 호흡, 차가운 손.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어야 할까요? 제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비용을 아끼려고 중국 조선소를 선택했고 그 배가 부실했고 그래서 가스가 샜어요. 모든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요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손이었죠. 미안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울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을 때도 안 울었는데요. 그때는 분노만 있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분노, 아시아에 대한 편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편견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 무지가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죠.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받았어요. 한서연입니다. 2시간 후 도착해요. 헬기 연료 보급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최현수 팀도 같이 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환자 상태는 어때요? 산소 포화도 80이에요. 의식은 없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착하면 바로 에크모 들어갈게요. 준비해두세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2시간 후 도착해요. 준비하세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살릴 수 있을까? 한국팀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압력이 3.0으로 올랐습니다. 경고음이 바뀌었어요. 삑삑삑에서 삐이로 바뀌었죠. 연소금이었습니다. 위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하겐 선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전 선원은 대기 상태로 전환하세요. 언제든 대피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명 보트 근처에서 대기하세요. 선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짐을 챙기고 구명조끼를 입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32명의 생명이었어요. 제 손에 달린 생명이었죠. 제가 밀어붙인 값싼 선택이 지금 칼끝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헬기였어요. 한국에서 온 헬기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왔어요. 정말 온 거예요. 헬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로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쿵쿵쿵쿵. 심장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헬기가 갑판에 착륙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연이 내렸어요.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강철 같았습니다. 뒤따라 최연수가 내렸어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죠. 손에는 거대한 용접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팀원 5명이 더 내렸어요. 의료 장비와 용접 자재를 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멀리서 왔어요. 서울에서, 울산에서, 이 북극해 한가운데까지요. 비용 얘기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그저 사람을 살리러 왔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이네스 달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죠. 한서연이 악수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환자 어디 있어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질문도 인사도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일을 시작할 뿐이었죠. 이쪽이에요. 저는 앞장섰습니다. 한서연 팀이 따라왔어요. 무거운 에크모 장비를 끌면서도 그들은 뛰었습니다. 최현수는 탱크 쪽으로 갔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곳이었죠. 저는 한서연 팀을 의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한서연이 환자에게 달려갔어요.
산소 포화도 82, 맥박 120, 혈압 90, 50. 폐음 들어봐요. 한서연이 지시했습니다. 팀원이 청진기를 댔어요. 양측 폐음 감소, 수포음 들려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에요. 에크모 바로 들어갑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어요. 말보다 손이 빨랐습니다. 장비를 펼치고 도관을 준비하고 소독을 시작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저 환자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일이라는 걸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탱크 쪽으로 갔어요. 최현수 팀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균열 부위에 임시 패치를 대고 용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온도 확인했어요. 팀원이 말했습니다. 영하 163도예요. 좋아, 니켈 합금 용접봉 준비하세요. 패치 각도 15도로 맞추고요. 최연수가 지시했습니다. 그들도 빨랐어요. 말보다 손이 빨랐죠.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했는지요. 왜 LNG선 점유율이 73%인지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경험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를 만들며 쌓아온 노하우가 손끝에 배어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들을 무시해왔습니다. 중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혀 달랐어요. 중국은 도망쳤고 한국은 날아왔습니다. 중국은 변명했고 한국은 해결했어요. 중국은 기록이 없었고 한국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도요. 압력이 3.02로 올랐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해낼 거라고, 그들이 살릴 거라고 믿었죠. 처음으로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을 믿고 있었어요. 에크모 삽입이 시작됐습니다. 한서연이 환자 요한의 목을 소독했어요. 경정맥으로 들어갑니다. 22 프렌치 도관 준비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팀원이 도관을 건넸어요. 한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빨랐죠.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도관이 혈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화면에 도관의 위치가 보였습니다. 우심방까지 정확히 들어갔어요. 좋아요, 펌프 연결하세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어요. 에크모 기계에서 튜브가 연결됐습니다. 펌프가 돌기 시작했죠. 윙. 기계음이 들렸어요. 환자의 혈액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산소를 공급받고 다시 몸속으로 돌아갔죠. 산소 포화도 확인해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82에서 85, 87, 90. 숫자가 올라갔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살아나고 있었어요. 요한이 살아나고 있었죠. 좋아요, 안정됐어요. 다음 환자 들어갑니다.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어요. 마르쿠스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도관 삽입, 펌프 연결, 산소 포화도 상승. 모든 게 정확했어요. 모든 게 빨랐죠. 15분 만에 2명의 환자 모두 에크모에 연결됐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5까지 올라갔어요. 맥박도 안정됐죠. 저는 한서연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고압산소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폐 손상을 회복시켜야 하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였어요. 고압산소 장비를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죠. 소형이었지만 정교했습니다. 이것까지 가져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환자 살리려면 필요한 거니까요. 한서연이 대답했어요. 그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럽 병원들은 장비가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한국은 필요한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헬기에 실어서요. 북극해 한가운데까지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탱크 쪽으로 갔어요. 최현수 팀의 작업을 봐야 했으니까요. 가파는 영하 20도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하지만 최현수 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균열 부위에 패치가 이미 부착돼 있었어요. 용접이 시작되고 있었죠. 온도 유지되고 있어요. 영하 165도예요.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용접 속도 분당 2cm로 맞추세요. 오차 1mm 이내로요. 최연수가 지시했어요.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용접봉이 금속을 녹이고 있었어요. 극저온 환경에서도 정확하게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영하 260도 가까운 온도에서 영하 20도 가판에서 용접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엔지니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 기술 유럽에는 없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극저온 용접은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특허만 300건이 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검색했을 때 봤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건 달랐어요. 숫자는 차가웠지만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용접 불꽃처럼요. 압력이 3.03으로 올랐어요. 경보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삐! 연소금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분이요. 최연수가 대답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인데도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집중 때문이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 18시간. 압력 상승 속도로 보면 15시간 후엔 3.0을 넘어요. 그때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접이 끝나면 압력은 떨어질 거예요.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었어요. 하겐 선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네스 회사에서 전화 왔네. 그가 말했어요. 회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전화람. 임원 라르센 1세. 한국 팀 투입건으로 확인서에 사인하라는군. 선장이 말했습니다. 확인서요. 네,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일세. 만약 한국 팀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진다는 내용이야. 선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회사는 도망가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성공하면 회사 덕분이고 실패하면 제 책임이라는 거죠.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어요. 회사는 원래 그랬으니까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선장이 위성전화를 건넸어요. 이네스 라르센 1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네, 임원님.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 팀 투입은 자네 독단이야. 회사는 승인한 적 없어. 그러니 각서에 사인하게.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임원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럼 임원님은 뭘 하셨죠? 유럽 병원들이 거절했을 때, 중국 조선소가 도망쳤을 때 임원님은 뭘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라르센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우리도 최선을 다했네. 하지만 케이스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왔어요. 케이스가 없어도 계약서가 없어도 돈 얘기도 없이 왔어요. 사람을 살리러요. 그리고 지금 살리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라르센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끊었습니다. 전화를요. 회사 입장 따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는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회사 체면이나 법적 책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선장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겠나? 각서에 사인 안 하면 자네 자리가 위태로울 텐데.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자리보다 저 사람들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 팀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믿으니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죠.
선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변했군, 이네스. 그가 말했어요. 네, 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눈을 가리던 장막이 걷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너머에 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값싸고 부실한 게 아니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기술로, 경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요. 의무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어갔어요. 한서연이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98이에요. 맥박도 안정됐고요. 의식은 아직이지만 뇌파 반응이 보여요. 팀원이 보고했어요. 좋아요, 고압산소 치료 시작하세요. 한서연이 지시했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어요. 환자 주변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산소 농도도 높아졌고요. 폐 손상 부위에 산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북극해 한가운데에서 최첨단 장비로 환자를 살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탱크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뛰었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죠. 최현수가 용접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패스예요. 그가 말했어요. 파란 불꽃이 마지막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완료. 최현수가 용접면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압력 확인해요. 엔지니어가 계기판을 봤습니다. 3.03에서 3.02, 3.0.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0, 2.98, 2.95. 계속 떨어졌어요. 됐어요.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압력이 안정권으로 들어왔어요. 선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와. 살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갑판을 가득 메웠어요. 하겐 선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군, 이네스. 자네가 해냈어. 그가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제가 말했죠. 그리고 저는 최연수를 봤습니다. 그는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환호에도 웃지 않았죠. 그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연수가 저를 봤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짧고 단순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경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저는 울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울었습니다. 가판은 여전히 영하 20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보음은 없었어요. 압력계는 2.9로 안정됐죠. 최현수 팀이 패치 부위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용접선 검사해요. 엑스레이 장비 가져오세요. 최현수가 지시했어요. 팀원이 소형 엑스레이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것까지 가져왔냐고요? 엔지니어가 놀라워했어요. 당연하죠. 용접 품질 확인해야 하니까요.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엑스레이가 용접 부위를 스캔했어요. 화면에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침투 깊이 15mm, 기공 없음, 균열 없음. 완벽해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용접선이 매끄러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영하 160도가 넘는 극저온 환경에서 바람 부는 갑판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런 용접을 해냈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현실이었죠. 추가 보강 들어갑니다. 최연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물었죠. 패치는 응급처치예요. 한국까지 버티려면 보강제를 더 붙여야 해요. 최연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였어요. 티타늄 합금 보강제를 꺼내 부착하기 시작했죠. 볼트로 고정하고 실란트로 밀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확했어요.
모든 동작이 빨랐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용접 시작한 지 3시간이었어요. 유럽 업체 견적으로는 이틀 걸린다던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은 3시간 만에 마쳤어요. 그것도 북극해 한가운데서요. 의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한서연 팀이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환자 요한의 산소 포화도는 99였습니다. 거의 정상이었죠. 의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손가락 반응이 보여요. 한서연이 대답했어요. 저는 요한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나고 있었죠. 마르쿠스는요? 다음 환자도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둘 다 회복 중이에요. 폐 손상이 심했지만 에크모가 잘 버티고 있어요. 이틀 정도 더 유지하면 자가 호흡 가능할 거예요. 한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틀이요. 그럼 완전히 회복되는 건가요? 네, 후유증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고압산소로 폐포 재생 촉진하고 있거든요. 한서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병원들은 케이스가 없다며 포기했는데요. 한국은 이틀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북극해 배 안에서요. 제가 뭘 몰랐던 걸까요? 15년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기술도 모르고 실력도 모르고 그저 편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이 거의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한서연 선생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제 과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연이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린 원래 이렇게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 살리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자랑도 없었고 과시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라는 걸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위성전화가 울렸어요. 회사에서 또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회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한국 팀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기로요. 선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네스, 각서 건은 어떻게 할 건가? 그가 물었어요. 사인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 제가 질게요. 정말인가? 자네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네. 선장이 걱정했어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 팀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각서 팩스로 보낼 테니 사인하게. 그가 나갔습니다. 10분 후 팩스가 왔어요. 책임 각서였습니다. 한국 팀 투입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리스크 매니저 이네스 달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15년 전 아버지 회사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손이 떨렸었죠. 중국 업체와의 계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을 믿었으니까요. 사인했습니다. 이네스 달이라고 또박또박 썼죠. 그리고 팩스로 보냈어요. 회사는 이제 저를 버릴 겁니다. 실패하면 저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커리어도 끝나고 명성도 무너지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갑판으로 나갔어요. 최현수 팀이 마무리 작업 중이었습니다. 보강제 부착 완료했어요. 실란트 경화 시간 6시간이에요. 그동안은 압력 2.8 이하로 유지하세요. 최현수가 엔지니어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최현수에게 물었죠. 이 정도 용접 유럽에서도 할 수 있나요? 최현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못해요.
급 좋은 용접은 이론만으론 안 돼요. 수백 번 해봐야 손에 익어요. 저희는 LNG선을 수백 척 만들었거든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경험이었어요.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었죠. 세계 조선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축적한 노하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죠. 73%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이었어요. 수백 척의 배를 만들며 쌓은 신뢰였죠. 저는 15년 동안 그 신뢰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가를 치를 뻔했어요. 의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이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요. 의사 선생님. 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지만 살아있었어요. 한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살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요한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죠. 하지만 그 미소가 저는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생명이 돌아왔다고요. 희망이 돌아왔다고요. 마르쿠스도 눈을 떴습니다. 그도 미소 지었어요. 두 아이 아버지의 미소였죠.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을 가리던 장막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너머에 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값싸고 부실한 곳이 아니었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진 곳이었어요. 비용 따지지 않고 계약서 보지 않고 그저 사람을 살리러 오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한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환자가 살았으니 됐어요.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짧고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진정한 기술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신뢰는 편견을 버렸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요. 압력이 다시 올랐습니다. 2.8에서 2.9로요. 패치 작업은 완료됐지만 탱크 자체의 압력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최연수가 계기판을 받습니다. 실란트가 아직 완전히 경화되지 않았어요. 6시간 더 필요해요. 그동안 압력 2.8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압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탱크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스 팽창 때문이에요. 온도를 낮춰야 해요. 최연수가 지시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가동하세요. 최대 출력으로요. 엔지니어가 조작했어요. 냉각 펌프가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압력은 계속 올랐습니다. 2.9, 2.95, 3.0.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다시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최연수가 팀원들을 불렀어요. 추가 냉각 필요해요. 액체 질소 주입 준비하세요. 액체 질소요. 엔지니어가 놀랐습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해요. 최연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어요. 헬기에서 액체 질소 탱크를 내렸죠. 소형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주입구 연결하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최연수가 지시했어요. 밸브가 열렸습니다. 액체 질소가 탱크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영하 150도에서 160도로요. 압력도 떨어졌습니다. 3.0에서 2.98, 2.95.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최현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실란트 경화까지 4시간 남았어요. 그동안 온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한국 팀이 도착한 지 10시간이 지났죠.
그들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저 일했어요. 선장님, 식사 준비해 주세요. 저는 하겐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분들 드실 수 있게요.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였어요. 최연수 팀에게 가져갔죠. 드세요. 힘내셔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수가 샌드위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계기판으로 갔습니다. 먹으면서도 일했어요. 그의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한서연 팀에게도 가져갔습니다. 드세요.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한서연이 수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산소 포화도 확인하고 에크모 수치 체크하고 약물 투여량 조절했죠. 먹으면서도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배가 사람들이 안전해질 때까지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었죠. 새벽 3시 압력이 또 올랐습니다. 2.98로요. 냉각이 약해지고 있어요.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액체 질소 추가 주입하세요. 최연수가 지시했어요. 하지만 남은 게 없어요. 다 썼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최연수가 침묵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연수가 저를 봤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탱크 외벽에 직접 드라이아이스를 부착하는 거예요. 임시로 온도를 낮출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탱크 외벽 온도가 영하 160도예요. 드라이아이스를 직접 부착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동상 위험이 커요. 최연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나섰어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모두 자원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일인데도요. 제가 하죠. 최연수가 말했습니다.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가 방한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장갑, 고글, 마스크까지요. 하지만 그래도 위험했습니다. 영하 160도 가까운 곳에 사람이 들어간다니요. 저는 그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최연수가 탱크 접근 해치를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갑판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어요. 들어갑니다. 최연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팀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이아이스 건네주세요. 최연수의 목소리였어요. 팀원이 드라이아이스 블록을 해치 안으로 넣었습니다. 최연수가 받았어요. 그리고 탱크 외벽에 부착하기 시작했죠. 온도 떨어지고 있어요. 영하 160도에서 170도로요.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최연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2분 안에 올라오세요. 저는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계시면 위험해요. 아직 절반밖에 안 했어요. 조금만 더요. 최연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이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온도가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어요. 압력도 2.8로 안정됐죠. 됐어요. 올라오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올라오세요. 최연수가 해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따뜻한 물 가져와요. 빨리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이 뛰어왔어요. 담요와 따뜻한 물을 가져왔죠. 최연수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최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동상 초기 증상이었죠.
한서연을 불러요. 저는 선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선원이 뛰어갔어요. 잠시 후 한서연이 왔습니다. 최현수의 손을 봤어요. 동상이네요. 치료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환자들은요? 최현수가 물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한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혈액순환 촉진제를 투여했습니다. 10분 후 최현수의 손가락 색이 돌아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죠. 계기판을 봤습니다. 압력 2.8, 온도 영하 175도. 안정적이었어요. 실란트 경화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버틸 수 있었죠. 최현수가 일어났어요. 확인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쉬세요. 제가 말렸습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 안 쉬어요. 최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으로 갔어요. 압력 유지되고 있네요. 잘 됐어요. 그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동상 입었는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도 배도 사람들도 안전해질 때까지요. 이게 한국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새벽 5시 실란트가 완전히 경화됐습니다. 패치 작업 완료예요. 최연수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선원들이 환호했어요. 만세. 살았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하겐 선장이 최연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자네들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일이에요. 최연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는 의무실로 갔습니다. 요한과 마르쿠스가 깨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의식이 또렷했죠.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한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요. 사람 살리는 게, 배 고치는 게, 위험을 무릅쓰는 게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준, 제 눈을 뜨게 해준, 인생을 바꿔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죠. 사흘 후 배는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저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15년 동안 한국을 무시하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두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요한과 마르쿠스를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서였죠. 에크모는 계속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틀 더 유지해야 했거든요. 환자 옮깁니다. 한서연이 지시했어요. 팀원들이 들 것을 준비했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환자를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가 말했죠. 아니요, 제가 봐야 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요. 제 책임이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연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같이 가시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거리였어요. 저는 환자 옆에 앉았습니다. 요한이 저를 봤어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미안해요.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렸잖아요. 요한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배를 선택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서울중앙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이 준비돼 있었어요. 환자 둘 다 옮겨졌고 에크모는 계속 작동했죠.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난 사흘간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경보음, 압력계, 한서연의 눈빛, 최현수의 용접, 파란 불꽃,
동상 입은 손. 모든 게 선명했어요. 매니저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한서연이었어요. 커피 드실래요? 그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환자들 상태 좋아요. 이틀만 더 에크모 유지하면 자가 호흡 가능할 거예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한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선생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15년 동안 무시해왔죠. 중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값싸고 부실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연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 업체 때문에 아버지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게 됐죠. 한국도 포함해서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제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요. 한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원래 이렇게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 살리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의 말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 프로 정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15년 동안 이들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이네스 라르센 1세. 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언론 대응건으로 연락했네. 한국 미담 영상 좀 만들어주게.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미담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한국 팀이 히로이하게 구조했다는 스토리 말이야. 유럽 언론에 배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라르센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임원님, 이건 미담이 아니에요. 표준 절차로 남겨야 합니다. 표준 절차라고. 무슨 소리인가? 라르센이 어리둥절해했어요. 한국 팀의 대응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었죠. 이걸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 긴급 안전 매뉴얼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르센이 반박했어요.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세계 조선 시장 73%를 차지하는 나라예요. LNG선 기술 세계 1위고요.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라르센이 말을 이었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전화를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서연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요한과 마르쿠스에게서 에크모가 제거됐습니다. 자가 호흡이 가능해졌거든요. 산소 포화도 98, 맥박 72, 혈압 120, 80. 모두 정상이었어요. 성공했어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후유증도 최소화됐고요. 재활 거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요한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달 결혼식 꼭 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약혼녀에게 말씀드릴게요. 매니저님이 절 살렸다고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당신을 살렸어요. 저는 그저 늦게나마 제대로 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마르쿠스도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 보여주더군요. 7살 딸과 5살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들 아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어요.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이 아이들이 아빠를 잃을 뻔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요. 하지만 한국이 살렸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죠.
처음 보는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 빠른 사람들, 깨끗한 거리.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곳을 몰랐을까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겠죠. 제 편견이 제 눈을 가렸으니까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죠. 라르센 임원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경고였어요. 내용을 열어봤습니다. 이네스달 매니저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징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커리어보다 중요한 걸 지켰으니까요. 사람의 생명이요. 그리고 진실이요. 답장을 썼습니다.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요. 라르센 임원님께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 팀의 대응은 우리 회사가 배워야 할 표준입니다. 징계를 원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했으니까요. 한 달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아니었어요. 회의 소집 통보였죠.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갔어요. 오슬로 본사 회의실에 들어갔죠. 이 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라르센 임원도 있었고요. 이네스 매니저.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북극 LNG선 사고 건으로 보고하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사고 개요, 중국 조선소 대응 실패, 유럽 의료기관 거절, 한국 팀 투입, 에크모와 극저온 용접 동시 작전, 환자 완치. 모든 걸 숫자와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사들이 숙연해졌어요. 라르센 임원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40%, LNG선 73%, 극저온 용접 특허 300건 이상.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축적된 경험과 기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회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긴급 안전 매뉴얼에 K-리커버리 프로토콜을 신설해야 합니다. 한국 팀과의 공식 파트너십도 체결하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라르센이 반박했어요. 사람 목숨보다 비용이 중요합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라르센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다른 이사들을 봤습니다. 의견 있나?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이네스 매니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기술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조선 기술은 이미 업계 표준이에요. 우리가 늦었을 뿐이죠. 결정됐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K-리커버리 프로토콜 신설, 한국 팀과 공식 파트너십 체결. 이네스 매니저가 담당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라르센이 따라왔습니다. 이네스. 그가 불렀어요. 네. 저는 돌아봤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라르센이 사과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내가 회사 체면만 생각했어. 하지만 자네는 사람을 생각했지. 그게 맞는 거였어.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과거는 과거였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2주 후 노르웨이 해양안전청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언론도 참석했어요. 저는 발표자로 나섰죠. 북극 LNG선 사고와 한국 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진 진단, 현장 용접, 원정 에크모의 동시 대응. 이 모든 게 표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보다 우수하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우수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예요.
한국은 수십 년간 수백 척의 LNG선을 만들었어요. 그 경험이 기술이 됐고 표준이 됐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한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발표 잘 봤어요. 고마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한서연이 답했습니다. 우린 원래 이렇게 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을 이제는 이해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요. 다음 달 회사 조달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LNG선 건조 계약 건이었어요. 중국 조선소가 최저가를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 조선소보다 50% 저렴했죠. 이사들이 고민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20% 비싸네. 이사가 지적했습니다.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뢰가 더 중요해요. 한국은 세계 LNG선 시장 73%를 차지해요. 기술력, 품질, 안전성 모두 검증됐죠. 20%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국으로 가세.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과거를 이겼습니다. 중국 업체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를요.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던 편견을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었죠. 신뢰와 기술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요. 요한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렸어요. 아름다운 시기였죠. 요한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절 살려주신 분이에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이 살렸죠. 마르쿠스도 왔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요. 아이들이 저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배와 헬기 그리고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어요. 밝고 순수한 웃음이었죠. 이 웃음을 지킬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베르겐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북극해의 검푸른 바다, 갑판의 파란 용접 불꽃, 의무실의 에크모 기계음, 한서연의 차분한 눈빛, 최현수의 단단한 표정. 그날의 모든 순간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경보음도요. 삑삑삑. 그 소리가 이제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으라는 명령이었어요. 편견을 버리라는 신호였죠. 진실을 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사 매뉴얼을 확인했죠. 긴급 안전 코드 섹션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K-리커버리 프로토콜. 한국기술진과의 긴급 대응 체계였어요. 의료팀 연락처, 조선 엔지니어링 팀 연락처, 장비 목록, 대응 절차. 모든 게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제 표준이 됐어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우리 회사의 표준이 됐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오슬로로 돌아가야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조선소와의 첫 공식 미팅이요. 저는 기대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요. 어떤 기술을 보게 될지요. 어떤 배움을 얻게 될지요. 15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열려 있었습니다. 편견 대신 호기심이, 불신 대신 신뢰가, 무지 대신 배움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옳다는 걸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편견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는 길이요. 그날의 삑삑삑은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났어요. 새로운 사람으로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